자,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부동산 관련된 파트, 부동산 관련 상품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집의 최종 핵심 정리 문제집의 우리 90페이지부터가 부동산 관련 상품 파트죠. 부동산 파트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은 문항수가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될지 우리 학습량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시험 문제상으로는 나오는 문제가 정형화되다시피 이렇게 요 본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만 잘 하셔도 충분하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상품 해가지고 우리 학습 방법과 출제 빈도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출제 빈도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해 파트 거기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 제2장에 부동산 투자 상품 관련돼서 펀드라든지 부동산의 가치 평가 또는 우리가 타당성 분석 평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 2문제 정도 출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부동산 투자 회사법 리츠죠. 리츠 쪽에서도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90페이지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부동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자,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방식에 따라서 법률상의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그리고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그리고 사회적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 물리적 의미의,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법률적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민법과 각종 우리가 공법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민법 99조에서. 그러니까 이 정착물 중에서는 여러분들 토지랑 같이 거래되는 토지랑 합쳐진 정착물도 있지만 토지랑 별개의 정착물도 있다. 그렇죠? 이 정착물의 종류는 2가지로 토지와 독립된, 그리고 토지와 결합된, 부합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독립된 정착물로는 우리가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건물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지라는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으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민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 말고는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혹시 여러분들 2번 문구가 말장난 문자에서 동산 이외의 물건은 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부동산을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이거 이외는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3번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 중에 동산이 아닌 것은 모두 부동산이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다. 이 말은 맞지만은 동산을 정의를 해놓고 그 이외는 부동산이다. 이런 정의는 안 내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부동산은 여러분들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이제 2번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2번 문제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풀어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핵심 탐구에서 부동산의 이제 복합적인 개념에서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은 여러분들 위치라든지 공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자산이다, 소비재다, 원가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등이 바로 경제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법률적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 사법만 따지는 게 아니고 공법 관계도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혹시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을 정의할 때는 사법인 민법의 정의만 따지지 공법은 따지지 않는다라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의 제한도 함께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협의의 부동산 해가지고 민법상 부동산 쭉 나와 있는데 그 동그라미 2번에 정착물의 종류에서 토지와 독립물로 하는 거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와 독립물로 거래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건물 등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토지와 의 일부로 거래되는 것은 수목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교량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제부동산 요거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광의의 부동산이 된다. 자, 우리 준부동산은 뭐예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뭐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선박, 선박도 여러분들 그냥 선박이 아니고 20톤 이상의 선박이죠. 그리고 뭐 자동차, 공장 재단, 광업권, 뭐 어업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업권은 아니죠, 여러분들. 준부동산의 종류들도 우리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영업권은 여기 준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거는 준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쪽 파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도 몇 번 전 출제를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에는 우리가 생산 요소다 아니면 자산이다, 자본이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부분도 함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과 동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로 해서 공시를 해야지만이 그 진정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이 동산이라는 것은 점유하게 되면은 인정해주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는 여러분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점유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거기 하단으로 오셔가지고 표를 보니까 이제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자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용익 물건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그리고 질권 그리고 저당권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냥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한 물건의 종류는 우리 용익 물건 3종 그리고 담보 물건 3가지 이렇게 있죠. 자,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거죠.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거다. 자, 이거에 비해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거다. 자, 우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에 관련된 권리이지만 이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바로 용익물권이고 처분을 제한하는 게 바로 담보물권이다. 자, 용익물권의 종류는 우리 지상권과 지역권과 그리고 전세권 이렇게 우리가 있고요. 자,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에서 인정하지 않는 권리가 있죠. 질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질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나머지 5가지는 다 우리 부동산에서 제한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동산에서 인정하는 것은 뭘까요? 질권만 인정해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유치권도 인정합니다. 유치권은 여러분들 여기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하는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 합니다. 법률상 당연히 유치하게 되면 인정해주는 권리예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산에서는 질권과 유치권, 이 질권의 대표적인 게 전당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수리비 또는 현금이라는 것을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면서 담보로 시계를 맡기는 거예요. 뭐예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질권은 우리 동산에서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동산에서 여러분들, 동산에서 저당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선의의 취득의 경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자, 3번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법정 유치권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등기부, 즉 장부만 보고선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가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현장 답사를 하란 얘기죠. 자, 우리 4번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죠. 그렇죠? 등기필증은 여러분들 분실했다고 해서 재교부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법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후에는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필증 재교부는 안 된다. 그렇지만 등기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표제부는 현황과 관련된 그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 겉에 보이는 것들, 자,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바로 표제부라고 하면은, 자,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을구는 제한 물건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뭐 저당, 근저당 같은 거 잡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 물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챕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만약에 아무런 여러분들 저당 같은 경우가 없는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우리 등기부는 아주 깔끔한 등기부가 되는 겁니다. 좀 지저분한 등기부가 바로 을구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을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앞쪽에 파트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건데 아주 이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문제 이제 나왔을 때 틀리시면은 맞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시장의 국지성을 띈다. 지역마다 흥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망하는 지역도 있고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거래의 은밀성이에요. 서로 쉬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성.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품의 표준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품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다. 개별성이다. 그래서 이 개별성과 관련된 부분들 각각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 개별성 때문에 우리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면 가격이 하나로 매겨지겠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더라.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평가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여러분들 시장의 조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보가 투명하겠죠. 자, 그렇지 않다.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조직성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되고 조직화된다라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뭐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뭐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할 때 조직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아름아름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조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여러분들 우리 핵심 탐구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해가지고 시장의 국지성 그리고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 비표준화성, 개별성, 그리고 비조직성, 그리고 수급의 비조절성, 그리고 매매 기간의 장기성, 법적 제한의 과다, 상품의 고가성, 뭐 이런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우리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맨 밑에 이제 4국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회복 국면, 상향 국면, 그리고 후퇴 국면, 하향 국면,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다른 교재들, 다른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들을 안 하죠. 우리 4국면 해가지고 이렇게 국면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제일 밑에 있는 저점을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을 회복 국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똑같이 이제 회복 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을 우리는 호황 국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상향 국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고점을 찍고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 꺾이는 구간을 우리는 후퇴 국면 이렇게 얘기하죠. 후퇴. 자, 후퇴에서 평균보다 밑으로 이제 침체되는 국면을 우리는 불황 국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하향 국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다른 자격시험 교재에서는 이게 우리가 호황 국면, 자, 이게 불황 국면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그게 달리 표현하더라.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산운용사 교재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이 교재 용어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자, 부동산 경기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건축 경기를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기 변동,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거죠. 맞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3번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가 아니지만은 부동산 시장의 고유의 안정시장을 포함하여 5개의 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4가지 국면 이렇게 사이클을 보이는 국면도 있지만 어떤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도 있죠. 그쵸? 요런 시장 지금 뭐예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그쪽 해당되는 그 부동산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요. 그쵸? 안정적인 국면을 보이는 그런 시장도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안정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얘가 정확할지는 않지만은 뭐 굳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도 강남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죠. 이런 시장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5가지 국면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상향 시장에서는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새로운 가격이 상한이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장, 자, 요거,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시장, 요 시장,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요 시장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이 시장은 여러분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떨어지는 시장.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타는 사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입김이 더 셀까요? 그래서 매도자의 입김이, 그렇죠? 파는 자의 입김이 더 센 시장이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떨어지는 시장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파는 사람은 빨리 팔고 싶겠죠. 그런데 잘 안 사겠죠. 누가 입김이 있다니까? 매수자의 입김이 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때 거래된 가격, 이때 거래되는 가격은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은 옛날 가격들은 뭐예요? 기준이 되는 사례 가격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뭐죠? 사례 가격이긴 하지만은 이 가격보다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한이다 라는 거죠. 하한의 의미. 자,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때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격은 사례 가격은 맞지만 떨어질 거예요. 거래의 표준이 되는 사례 가격은 맞지만 이 가격보다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뭐예요?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거래가 안 되겠죠? 이거는 상한이에요. 상한의 의미를 갖는다. 사례 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상향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자, 이쪽이에요. 상향시장.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예요? 상한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하한이 된다 이래야지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4가지 국면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 개념들을 가만히 보면은 혹시 시험 문제가 우리 하한을 뚫고 올라가는 시장, 우리 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는 시장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회복시장이죠. 자, 그리고 고점을 지나서 떨어지는 시장, 후퇴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상향시장, 요 시장을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활발합니다. 그죠? 활발하지만은
느낌이 언젠간 꺾일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존재할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다음 요 불황인 시장 요거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뭐예요? 어떤 기대감은 있어요? 언젠가는 치고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 바로 요 두 시장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 앞으로 치고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시장이 바로 여기 상향 시장과 하향 시장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설명하는 시장은 뭐냐, 주기는 언제를 얘기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 거래가 뜸하고 가격이 보합세로 해가지고 꺾일 걸로 예상되는 시장, 그러면은 이 시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 국면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만 요거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쉽게 푸실 수가 있다. 자, 하나 정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자, 고점과 저점과의 요 차이를 우리는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고점에서 다음 고점까지, 또는 하나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의 사이클을 그렸다라고 해서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폭과 주기와 관련된 용어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본 문제 바로 밑에 그 출제 포인트 해가지고 거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향시장은 후퇴시장 전 국면으로 경기의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상향시장은 후퇴 국면의 전 시장으로서 이렇게 꺾일 거야 라는 사실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상향시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밑으로 오셔가지고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핵심 탐구에서 양가로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이 더 높고 저점이 더 깊어 순환 진폭이 크다.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게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5번 보죠. 자, 5번 이거는 뭐 시험 문제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별표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운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산식이다. 자, 괄호 안에 가장 알바른 용어로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운영소득이라는 게 발생하죠. 뭐 임대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5년 후에 팔은다라고 하면은 매매, 그죠? 자본소득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라는 현금 캐시플로우를 예측할 때는 이렇게 매 기간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리고 기간 말에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소득을 캐시플로우를 우리는 유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운용과 관련된 매 기간에 발생하는 운용소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거기 식을 보니까 연간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단위수 마이너스 공실 그리고 기타 소득 마이너스 운용비용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내가 지금 100채를 가지고 있다. 100채를 다 임대료로 다 받았을 경우에 나한테 들어오는 우리 소득, 이거를 우리가 가능 총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potential gross income 해가지고 PGI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뭐 임대를 놓을 수는 없죠. 여기에 분명히 공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다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대손이라는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뭐 임대 이외에도 뭐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광고 수입과 관련된 기타 수입이 소득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유효 총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EGI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총소득 그로스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이너스 운영 경비 비용들을 차감하는 거. 자, O2라고 합니다. 이거를 차감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제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영업이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영업소득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네트
오퍼레이트, 인컴, 이렇게 NOI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건 좀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이 비용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감가상각비는 내가 진짜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회계 처리, 장부상으로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여기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캐시플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차입해가지고 이자 비용이라는 것을 나갈 수도 있죠. 원리금 상환할 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건 비용 맞죠? 근데 비용은 여기 운영경비에서 빼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빼느냐? 자, 여기서 빼는 거예요. 자, 빼는데 어떤 걸 빼느냐? 자, 원리금 상환액을 빼는 겁니다. 상환액. 자, 원리금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원금과 이자죠. 우리 회계상으로는 이자만 비용이지만은 이건 지금 캐시플로우를 따지는 거예요. 원금도 나가는 거고 이자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현금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다 뺍니다. 이걸 좀 DS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자 비용을 위에서 빼는 게 아니고 밑에서 별도로 뺀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거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내 돈 투자하고 네 돈 투자해가지고 같이 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모든 걸 다 네 돈 내 돈 다 무시하고 다 했을 때 순수하게 이 정도 돈을 벌어. 그 중에서 네 몫은 그쵸? 네 몫은 이거야. 네 몫 빼니까 뭐예요? 내 몫이죠. 이제 내 몫. 이게 바로 BTCF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포 텍스 세금 떼기 전에 나한테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여기 내 몫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금을 차감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ATCF 이렇게 되겠죠.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이게 순수하게 내 몫인 거죠. 순수하게. 요거는 너의 몫인 거고. 투자한 주체가 나하고 너 둘이니까.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를 쭉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지게 된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와 관련된 캐시플로우 쪽은 여기 앞쪽에 우리 기본 문제에선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자, 맨 밑에 우리 해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매도와 관련된 지금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X1기부터 5년 동안 매년도에 이 정도의 순이익이 창출돼라는 거고, 그러면 X5년도 이제 마지막 말에 가서 보니까 이제 팔을 거야, 이걸 처분할 거야. 그러면은 매도가액이 나오겠죠? 매도 금액. 근데 매도 금액에서 각종 우리가 매도 비용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순매도 금액이 나오겠죠? 순매도 금액. 자, 이건 뭐예요? 자, 내 돈 투자하고 네 돈 투자하고 같이 결합해 투자했는데 이 정도 마지막에 팔렸어라는 거죠. 비용 빼니까. 자, 이 중에서 마이너스 네 돈은 다 빼내야 되겠죠. 미상환한 우리가 대출 잔액 또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도 우리 차인한테 받은 금액들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네 돈들은 다 빼니까 뭐예요? 순수하게 세전 BT, CF 내 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양도소득세 자, 이런 세금들을 체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 ATCF 세후 나한테 들어올 우리가 매도 현금 흐름의 캐시플로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밑에서 맨 밑에 이제 그 핵심 탐구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될 운영 경비까지 차감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 요거를 묻는 문제죠. 요거 묻는 문제. 순영업이익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순운용소득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 이제 타당성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죠. 우리 단순한 방법부터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 우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현금의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차이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뭐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순 현재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현가법이다. NPV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 분석기법과 관련돼서 투자의 타당성 분석기법과 관련돼서 맨 밑에 1번 간편법, 2번 현금흐름 할인법, 그리고 3번 우리 전통적인 방법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예요? 순소득 승수, 그리고 투자 이율, 자기자본 수익률 뭐 요거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즉 현금흐름 캐시플로우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인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순현재가치법 그리고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2번이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전통적인 방법은 뭐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해가지고 감정평가 3방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저 뒤쪽에 여러분들 챕터 2장에서 또 다루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NPV법 그리고 IRR법 그리고 PI 수익성지수법. 자, 요거 세 가지를 좀 비교하는 건데, 자, 순현재가치법은 뭐예요? 유입의 캐시플로우의 현재가치와 유출의 캐시플로우의 현재가치를 비교해서 차감한 거죠. 그래서 순현재가치. 이게 여러분들 0보다 크면은 무조건 괜찮은 거죠.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accept,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다고 하면은 NPV가 큰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IRR법은 뭐예요? 현금 흐름의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내부의 그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죠. 내부의 수익률.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다. 자, 내부 수익률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기대값이에요.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 투자할 때 항상 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라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봐서 이 기대 수익률, 즉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되면은 괜찮은 거죠. 내가 5% 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7% 나와. 그러면 채택해야죠. 자, 이런 경우에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다음 PI법은 뭐예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나누기 한 거죠? 나누기.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유입 나누기 유출이니까 1이다라고 하면 같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 쪽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NPV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이건 다 1보다 커요. 그렇죠? 1보다 컸을 때 우리는 채택한다라는 거죠. 채택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 가장 좋으냐라고 해서 이론상으로는 NPV법이 가장 좋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순현재가치법이. 왜냐하면은 순현재가치법은 여러분들 부의 합산 그리고 부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는 가장 이론적으로 맞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좀 문제점은 상당히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뭐 두 개 A 투자한 B 투자한 했을 때 우리가 NPV가 큰 거를 먼저 채택하는데 잘못하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거를 먼저 채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근데 1억 2천만 원 우리가 플러스 된다.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뭐 2천만 원이다. 이거랑 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1,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순현재 가치는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 순현재 가치가 500만 원, 1,000만 원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 채택하는데 그 중에서 순현재 가치가 큰 것부터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먼저 채택하는 게 NPV법이잖아요. 수익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0%이고 이거는 50% 수익을 나는 거잖아요. 자, 수익률 개념에 우리 수익성 지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1.2가 되는 거고 이거는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에 따라서는 이거를 채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규모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안을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여기 순현재가치법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 PI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하고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투자 의사결정 이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사결정 내리도록 보완적으로 쓰는 게 바로 PI법이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7번 가서 보죠. 자, 다음 중 부동산의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부동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조사하면 돼요? 처음에. 그죠?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보고 여러 가지, 현황들 떼보면 되죠. 장부 조사하면 되는 거죠? 장부. 그죠? 근데 장부에 안 나타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답사를 해야 되겠죠? 실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 답사. 자, 이렇게 두 가지 조사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토지의 지세, 지형, 위치, 토지의 이용 현황, 그리고 도로, 철도 등 지형도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림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림에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실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점유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장부상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뭐예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고요. 각종 이런 대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지도라는 게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물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공법상 용도 지역이라든지 뭐 제한 사항들,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들을 나타내는 그런 서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고 안 나타나는 항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등본에 안 나타나는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를만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은 유치권은 여러분들 그 법률상 인정되는 법정 유치권이기 때문에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지상권, 자, 이런 것들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 기지권, 자, 이런 것들은 등기 사항이 아니다. 자, 이거는 등기부에서 없습니다. 등기부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부로만 확인하지 말고 직접 가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서 봐야 된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네 가지는. 자, 장부상으로 보는데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 대장과 등기사항 두 개를 띄워봤더니 이 등기사항에선 A 소유로 돼 있고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토지대장을 띄워보니까 비소유로 99제곱미터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를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등기부에 따르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황은 대장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용으로 자주 등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점유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3번. 자, 부동산에 대한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조사 확인한다.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법상의 제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뭐 이런 제한 사항들이 다 나오는 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라는 것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4번. 소재지, 면적, 지목, 연, 건평 등 부동산 상태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2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중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네요. 8번 문제는. 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 자, 네 가지 용도 지역,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도관 농자,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도관 농자, 도관 농자. 그래서, 단순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선 이게 네 개가 아닌 거, 이상한 지역 하나 만들어가지고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관 농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여러분들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애매한 지역을 우리는 관리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관리지역을 우리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우리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관리지역을 우리는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관리지역.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용도 지역과 관련된 것은 전국의 토지에 한 땅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은 도시 지역이면서 관리 지역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도시 지역이면 도시 지역이고 도시 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면 계획 관리 지역인 거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한 번에 일시에 이 지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도시지역을 좀 세분해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여러분들 또 네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자,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뭐 깊이 있는 문제들도 뒤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 주상공록, 자, 이게 바로 도시지역을 좀 세분화한 거다. 세분화한 거다. 자, 물론 이제 주거지역도 더 세분합니다. 그죠?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상업지역도 뭐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뭐 근린상업지역, 뭐 중심상업지역, 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녹지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분화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를 통해서 몇 문제만 좀 체크해 보면 되는 거고 이 정도 큰 틀을 먼저 잡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자,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시에 지정해야 된다. 아니죠. 중복되지 않도록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일시에 지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아니죠. 잘못됐죠. 도관, 농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준농림지역 뭐 이런 말은 없죠. 자, 3번.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국토종합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위계획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도시와 관련된 계획으로서 도시의 상위계획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 기본계획. 이게 이제 청사진,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구체화한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건폐율하고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을 주상공록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빼곡하게 져야 될 것은 상업지역은 좀 빼곡하게 져도 되지만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공터를 많이 두면서 져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거죠. 제한, 높이 제한, 그리고 공지 제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한을 두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여기 법률에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자, 시행령에서 또 위임을 합니다. 지방마다, 그죠?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우리가 정한 범위 내에서 너네들 맞게 해라라고 해서 그것도 위임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줄에 4번에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제한은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되 요거를 위임하더라. 어디요? 각 도시별로 조례로 해라라고 해서 위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이렇게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정하는 거고 요걸 위임한 게 지방 조례로 위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을 지금 공법 관계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큰 틀을 좀 잡아놔야지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빠져서 공부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 관계에 있는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온다라고 해도 이거까지 뭐 100점 다 맞을 필요는 굳이는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큰 틀 위주로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8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도시지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주상공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밑에 여러분들 핵심 탐구 잠깐 보죠. 자, 주상공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자, 우리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전용과 일반 두 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전용 주거지역은 여러분들 뭐예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쾌적도는 조금 떨어지는 이제 관리라든지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 주거 환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전용 주거는 1종, 2종. 전용 주거 그리고 일반 주거. 전용 주거는 1종, 2종. 자,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자, 쾌적도는 전용이 좋을까요? 일반이 좋을까요? 쾌적성은 전용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으로 1종이 더 좋을까요? 2종이 더 좋을까요? 1종이 더 좋을 거예요. 1종이. 그래서 여러분들 전용 주거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 중심. 자, 2종은 뭐예요? 공동주택 중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쾌적도가 좋은 쪽은 어딜까요? 1종일까요? 3종일까요? 1종 쪽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종은 여러분들 저층 아파트, 2종은 중층, 자, 3종은 고층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층, 중층, 고층.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동그라미 1번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대요. 자, 주거 환경 중에서 가장 양호한 쪽은 어디예요? 전용 쪽이죠. 일반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이 잘못된 거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상업지역을 구분한 거 보죠. 중심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먼저 이제 유통 상업지역을 잠깐 보죠, 여러분들. 뭐예요? 유통 기능을 증진하는 거죠? 뭐 택배라든지 물류. 자, 다음 여러분들 근린 뭐예요? 근린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 그래서 일용품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뭐예요? 일반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까지 결합된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 자, 중심 상업 기능은 뭐예요? 도심 또는 부심의 상업 기능. 아주 중심적인 그죠? 상업 기능만 하고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2번의 지문은 좀 맞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3번 보죠. 자,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 결합되어 있는 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공업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준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준주거지역 하면은 상업지역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 그리고 준공업지역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 녹지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으로 오셔서 보죠. 녹지 지역의 종류는 여러분들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나와요. 생보계, 보생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생산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농업적 생산을 위한데요. 자, 생산 어느 녹지 지역을 얘기할까요? 자연 녹지일까요? 생산 녹지일까요? 생산 녹지를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공법,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공법 체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문제는 맞추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까지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분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맞춰야 된다? 자,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한번 참조로 여러분들 풀어보셨다라고 보시면 되지, 너무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 용도 구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자, 보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대요.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대요. 뭘까요? 그렇죠.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구역. 자, 엄청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자, 용도 구역에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양괄호 3번에서 자,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 보호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용어 정도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9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10번 정도는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겠죠. 이 정도 문제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1번부터는 우리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